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불렀던 사건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바로 지난 12월 라임 사태 김봉현과 관련된 이른바 96만 원 룸사롱 검사 술접대 사건입니다. 당시 김봉현 씨로부터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 3명 중 2명의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1명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를 면한 2명의 검사는 아직 현직에 있고요. 맞죠? 예, 현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공수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검찰 조직 문화의 일부 현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술접대, 그것도 강남의 룸사롱에서 했던 사건은 많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거냐, 또 감찰을 제대로 할 거냐, 징계를 제대로 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직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지휘 여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가 하겠다고 한다면 소정의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술접대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인데 이른 그것은 현재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엄정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법무부는 당연히 엄정한 측면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의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을 좀 보시죠. 저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양주와 술잔이 가득 찬 테이블에 검사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 9천 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술 접대를 받고도 마신 술값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풍자하고 조롱한 사진인데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 그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사건 개요는 아주 간단합니다. 술값을 지불한 김봉현 씨를 포함해서 5명이 참석한 자리인데 술값 총액이 536만 원이었죠. 536만 원 술값으로 접대받은 검사가 3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도 각각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검찰은 그중 2검사가 마신 술값 96만 2천 원으로 계산했어요. 2사람은 좀 빨리 귀가했으니까 마신 술값을 그 시간만큼 더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사 기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종업원 팁, 밴드비도 모두 합산해서 제외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해괴한 계산법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수사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 해석에 입각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수사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걸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더 기막힌 거는요. 술값을 낸 김봉현 씨까지 접대받은 사람 숫자에 포함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라면 사람들이 택시비를 낼 때 택시기사도 같이 탔으니까 기사도 택시비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죠. 정말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장관님도 이런 계산법이 납득이 되십니까? 의원님 질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날 술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라임 사태 피의자를 변호하기로 한 특수부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가 김봉현 씨에게 현직 검사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소개해 준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검사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 경찰 이렇게 술접대 받았으면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 알선 술해 혐의로 3명 모두 기소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시는 아까 그 법리와 관련해서도 아마 적용 법조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가 가장 공정해야 되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과 일반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특히 향응 제공 관련된 사건은 판이하게 다른다는 겁니다. 검사 관련된 사건은 다 쪼개기로 계산하고요. 일반 공무원 사건은 수수 접대의 총액을 합산해서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사 자료, 5년치 수사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술자리에 3명의 검사들이 동석해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해 본 결과 3명의 검사 중에 한 사람은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 2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원님의 우리 김영 의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기억나는데요. 자, 화면 보시죠. 화면에 나와 있죠. 작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발언입니다. 정확히 71글자로 된 이 짧은 발언을 통해 국민을 향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둘째,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셋째,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자, 이미 12월 8일에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은 3월 4일에 총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 사이에 석 달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장관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정말로 심각하게 보고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 4일 날 나가버려서 아니요. 그 3달 사이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지휘한다고 했잖아요. 3월 4일에 사직을 하셨으니까 그 전이라도 그렇죠. 그 전이라도 현직 총장으로 계실 때 소정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약속처럼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적어도 사과를 하고 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수사지휘 사실은 이제 남부지검의 수사가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단절돼서 독립적으로 하는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 지휘 여지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니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수사 지시를 잘 했냐는 거예요. 그 뒤에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요. 남부지검장 교체가 있었고 그 뒤에 독립적으로 그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 별개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좀 기억이 충분치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남부지검 수사팀은 나름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도출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시 검찰총장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인식과 상당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이후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죠?
조치가 전혀 없었죠?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가 없고요. 퇴임 이후에도 과연 그 얘기할 위치에 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대국민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습니다. 대검에서도 그 이후에 뭐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특별한 어떤 조치나 대국민 어떤 유감의 표시 같은 건 없었다는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 사건 이후 국민들에게 사과는 안 했고요. 그건 확인된 거고요. 그렇죠? 윤 총장이 이 사건 이후 개선책 강구하지 않았죠. 적어도 총장으로 재직 시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일은 한 글자로 된 이 짧은 발언에서 저는 국민을 기만한 윤 전 총장의 무책임함과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지금 총장 그만두고서 매일 얘기하는 게 정의와 공정 아닙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조국 장관 사건에는 그렇게 무섭게 칼을 휘두르더니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칼을 꺼내기는커녕 후배 검사들에게 방탄 촉기를 입혀주는 격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서도 조직의 안위를 선택했던 거죠. 윤 총장은 검찰개혁 내내 조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멈추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종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 주요 화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검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소위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96만 원 그 룸사롱 검사 술 접대 사건 이후에 그냥 일반 평검사들 그 내부망에서는 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비판의 글은 하나도 안 올라왔나요? 검사들의 이거의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 없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장관 취임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인사 관련돼서는 그 많은 내부망의 비판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런 모순과 부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님들, 정말 저는 우리 검사님들 좀 많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 검찰 내부에 자성어린 그런 목소리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본이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날 미 국무부가 기다렸듯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본 정부가 미국과는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본 정부의 로비가 통했다는 건가요?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의 그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미 측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그랬고요. 2013년도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사전 양해도 협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바위 같은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가 취해온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만을 의식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보다는 협의나 협조만을 너무 강조해왔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동안 우리 대책을 보십시오. 방류를 했을 때 그런 대책은 나와요. 근데 방류가 되고 나면 정말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방류 전에 사전에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본에 이런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정말 해양 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 피해받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만, 필리핀,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과 연대를 하고요. 전 세계 NGO들 단체들고 한데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래야지 일본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는 우리가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야기는 우리 정부의 실효적 정책이 뭐냐는 겁니다.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 또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한미 간의 현안 또 지역 현안들에 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존 케리 기후 특사도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국들을 잘 설득해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미국 입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들 또 EU, 유엔 인권 이사회 전문가들은 또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국제적 의견을 저희가 결집을 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가안보실장으로 트럼프 정부도 상대해봤고요. 이제는 외교부 장관으로 바이든 정부를 상대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고위급 회담 등 바이든 정부 측 인사들과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하셨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정부의 외교 스타일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바이든 정부와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든 신행 정부는 동맹을 더 중시하고 또 다자주의 회기 이러한 기본 그 대외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신행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에는 정상 간의 통화 또 내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 외에도 지난 3월 중순에 2+2 회담 또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 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갈 거로 보십니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의 합리적 이 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들여온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책을 미국이 뭐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율을 할 텐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이 있나요? 쟁점이라기보다는 이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또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2 회담 결과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까? 일자는 아직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5월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5월 중반 이후에 정상회담은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근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이상 공석으로도 또 한반도 문제 특별 대표를 임명했어요. 새로 임명된 인물이 류 샤오밍. 네, 그 북한 주재 대사로 있을 때 북한도 꽤 꺼렸던 인물이었다고 그러죠. 북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류 샤오밍 이런 인물을 그 한반도 문제 특별 대표로 임명한 중국의 의도, 그리고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한반도 특별 대표를 임명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코로나19 방역 협력, 기후 변화는 이제 같은 뜻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